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소통 없는 행정은 민주주의라는 옷을 입은 지배다. SNS 시민소통관 제도는 민원과 시민 참여를 더 쉽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수단이다. 누구 얘기일까요? 최근 성남시의 SNS 시민소통관 제도가 한국행정학회 그리고 한국정책기획평가원으로부터 우수행정정책 사례로 선발이 됐습니다.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평상시에도 이 SNS로 화제를 몰고 다니는 정치인이 있죠. 벌써 여러분 다 직감하셨을 텐데요.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님이십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시장님을 직접 뵈러 멀리 왔어요. 성남시청 시장 집무실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환영합니다. 네, 제가 늘 어서 오세요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네, 말로 제가 인사를 어서 오세요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보다 성남시청 건물이 너무 근사한 거예요. 좋지요. 네,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3,400억짜리. 누가 지었습니까 이거? 전임 시장이 우리 했나? 전임 시장께서 지어서 네. 6개월 쓰시다가 저한테 넘겼죠. 아유, 어떻게 네. 더 쓰셨어야 되는데. 네, 딱 6개월 쓰고 넘겨받았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감사히 잘 쓰고 계시겠네요. 네, 지금 아주 뭐 네. 잘 고쳐가지고 예. 뭐 동네 사람들 놀이터 됐죠. 그러니까요. 원래 시장실이 굉장히 전망이 좋은 9층에 있었는데 제가 근데 딱 들어와가지고 건물은 화려한데 시장실은 별로야. 그 딱 올라오니까 2층에 있고요. 네. 그 전망이 좋다던 9층은 어디로 갔습니까? 9층은 그대로 있죠. 있어요? 아, 그대로 있구나.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시민들 북카페로 아. 휴식 공간으로 바꿔서 네. 뭐 지금은 하루에 뭐 몇백 명씩 네. 출입할 정도로 인기가 캡짱입니다. 장난감 카페도 있다면서요. 장난감 빌려주는 데도 있고요. 네. 뭐 어린애들 봐주는 데도 있고, 어. 유아놀이방, 이야. 뭐 그다음에 그 개 모임 할 수 있는 수다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 성남으로 이사 와서 9층으로 출근해야겠다. 네, 뭐 커피도 500원밖에 안 하니까. 진짜요? 네, 오세요. 아, 커피 사 먹으러 올라가야 되겠네. 원두 커피 500원, 네. 그냥 커피 100원. 껌이다. 네, 오세요. 껌보다 싸다. 네. 예. 아니 제가 보니까 시청사 앞마당에 스케이트장이 있어요. 네.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겨울 스포츠로는 최고고요. 네. 이제 저희가 1,000원 받는데 이제 장비 대여까지 다 해서 예. 성남 시민인지 아닌지 주민등록증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아니 그건 아니고 안 하고 있죠. 그렇구나. 네. 외지인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저도 와야 되겠습니다. 오세요. 1,000원이면 올만하다. 아니 꽤 괜찮더라고요. 저녁 때 되면은 이게 젊은 총각들도 많이 오고 합니다. 성남시청이 데이트 장소도 제공을 네, 하는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시장님이신 것 같아요. 여름에는 수영장도 연다면서요. 수영장은 아니고요. 네. 이제 공간이 넓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잔꾀를 써서 그 저거 있지 않습니까? 왜 고무다라이라고 하는 고무다라. 네. 정겨워. 네, 그 용어. 이 바람 넣어가지고 네. 에어로 된 조그만한 이제 물통을 갖다 놓고 물을 채우는 거예요. 네. 재밌어들 하더라고요. 네. 그 다양한 방법으로 이 어마무시한 시청 건물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시고
본인은 조그만 코딱지만한 네. 방에 들어와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는 가급적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유인 장치들을 많이 만들고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려가 보시면 아는데 1층에 세발 자전거 네, 봤어요. 이런 것도 다 네. 해놓고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3,400억짜리인데 네. 많이 써야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기도 하고 제가 또 이 네. 동네에 가서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옷이라 그래서 만나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이재명의 잔꾀야. 잔머리의 대가 잔머리의 아닙니까? 대가. 본인이 다니면 힘드니까 네. 시청사로 놀러 오시라. 네. 그런 다음에 민원인들을 만나면서 그렇죠. 행정도 하고 사전 선거 운동도 하고 정치도 하고 정치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동네의 행사의 거의 대부분은 성남시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의실 뭐 네. 이런 거 다 개방을 해가지고 공짜지요, 주차하기 쉽지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와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남 시민들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남 시민들만 좋은 것 같아요, 요새. 네? 전국이, 시국이 너무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성남으로 이사 오는 사람도 많고요, 오고 싶다는 사람도 많대요. 진짜요? 네. 믿거나 말거나? 진짜로. 정말요? 하고 데이터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고요. 또 어르신 모시는 세대들이 또 유리한 점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교육 환경 개선하면 저희가 교육에 투자를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한 1, 2년, 2, 3년 이렇게 지나면 아마 교육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사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길 겁니다. 예컨대 교육은 뭐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 민선 6기에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소위 공공성 강화라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가 지금 양극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쟁 만능주의, 네. 승자 독식 이런 네. 건데 그걸 좀 완화하고 최소한 이게 그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개인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거다. 그게 소위 공공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완전히 깨져 있어서 우리 성남시만이라도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했고요. 그 공공성 강화 아젠다 중에 제일 이를 이제 교육 공공성 강화, 이제 두 번째 이제 의료 공공성 강화, 세 번째는 이제 안전 공공성 강화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았는데 네. 이 교육은 핵심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 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형 인재를 네. 학교가 양성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대량 생산 사회 수준의 그렇죠. 그 암기식, 주입식, 국영수를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대학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그 창의형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몫은 부모들이 사교육으로 감당을 하고 있는 그렇죠. 꼴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들의 부담도 줄여주고 그 학교 현장에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대적인 예산, 시설, 네. 인력 뭐 이런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혁신학교하고 별도의 뭔가가 또 투자가 있는 건가요? 혁신학교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확대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저희가 학교가 한 150개쯤 되는데 네. 올해 투자된 금액 프로그램 지원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방과후 학교라든지 네, 체험학습 네, 네, 네. 이런 등등 투자만 저희가 172억을 했는데요. 172억이요. 네. 올해는 초중고 다. 210억 정도로 또 늘립니다. 이야, 그러니까- 정말 교육 중심 도시가 되겠네요. 그럼요. 이게 학교는 보통 500만 원도 예산 만들기 어려운 곳인데 그렇죠. 보통 저희가 1억 이상 이렇게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 물론 시설 지원은 별도로 또 하고 네. 하니까 학교가 이제 확 살아나고 있어요. 이를테면 사교육도 그러니까 공교육 안에서의 받는 사교육의 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뭡니까? 토론 뭐 예를 들면 체험 학습, 네. 소위 스펙 관리 네. 뭐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해주는 거죠. 근데 질이 좀 낮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건 저희가 체크를 해서 네. 학교들 사이에 경쟁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안 하고 저희가 못하면 빼고 줄이고 막 이런 식으로 네. 차등으로서 학교는 엄청 싫어하는데 네.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네. 경제 그렇게 원리가 좀 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못하면 빼는 거죠. 오늘 학부모들이 난리가 나고. 의료는 어떤 겁니까? 의료는 지금 이제 그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죽어야 되는 아직도 그런 그렇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그 공공의료 비중이 10% 이하로 떨어졌다는 통계까지 최근에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미국이나 멕시코 이런 데만 해도 30%가 넘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 비중이 너무 적어서
우리 성남시는 실제로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만 정도가 거주하는 본시가지에 종합병원이 없어요. 응급의료센터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나 뭐 질식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이동하느라고 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거기에 이제 공공병원을 하나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진지의료원 없애는 네. 홍준표 대 시립의료원 짓는 이재명, 이재명 이렇게 것도 되는 있었죠. 거네. 네.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시장 선거에 이제 출마하게 되기도 됐습니다만 네. 근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100만 주치의제라고 해서 이제 모든 시민에게 주치의를 지정해줘서 시의 비용으로 좀 운영하려고 하고요. 또 이제 출산 지원 같은 네. 것들을 할 수 있게 그 산후조리원 무료 운영 뭐 이런 몇 가지 아이템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공공성으로 따지자면 성남만한 도시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거를 좀 해주면 좋은데 멀쩡하게 있는 진주의료원도 폐업하는 홍준표 지사는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안전 불감증인데요. 근데 그렇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공공 부분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게 사람들의 생명이거든요. 네. 살아야 무슨 복지고 교육이고 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이 생명을 돈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일인데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없애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세월호 사고 세월호도 생겼고 맞습니다. 구조도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공공성 다음에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한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공공성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값 오르기 전에 빨리 이사 오세요. 더 오르기 전에. 아, 생각해 볼게요. 공공성 3종 세트.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요거 마음에 든다. 자, 그런데 지금 시국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네. 그 정윤회 씨 국정 개입 문건 파문. 네. 연일 신문과 방송을 도배하고 있는데요. 우선 시장님은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콩가루 집안이라고 봐야죠. 이게 이제 권한이 행사되는 네. 정부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로 치면 황관 내시들이 막 저지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이건 시스템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미 세월호 참사 때도 이제 드러났던 얘기도 한데 네. 그거 이미 이제 콩가루 집안 됐다 그런 얘기고 이거 빨리 복구 안 하면 실제로 더 심각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권력 크기만큼의 책임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한만큼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네. 이 보이지 않는 소위 비선, 황관, 내시 이런 존재들은 권한은 행사를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럼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정치가 아니죠. 이미 그거는 무질서, 무법천지 그 자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거기서 빚어질 수 있는 뭐 국가나 또 이 체제에 아주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남북 대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 그 내용도 모르는 그 책임도 지지 않는 그 환관들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해서 거기에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할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버리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건데 네. 그걸 통째로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그 벌써 4주차로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제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종북 콘서트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뭘 막으려고 시도를 계속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이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수준이 넘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말 잘 들어주고 있잖아요. 검찰이. 예. 저는 이제 통치 방식이 이제 뭐 검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갔다 이렇게 보고요. 통치가.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받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야말로 지배, 네. 지배 시스템으로 가기로 마음먹은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뭐 걱정을 별로 안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까 그 종북 콘서트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네. 지금 이게 예를 들면 뭐 왜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요 이때까지 했던 것도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이다. 저는 개벽다기 작전이라고 이거 부르는데
개벽다기 작전. 네. 아, 용어 마음에 들어. 네. 저도 가끔 써먹는 작전이기도 하죠.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몇 개의 의제들이 있을 때 네. 그 의제로부터 눈을 돌리기 위해서 엉뚱한 거를 딱 던지는 거예요. 개벽다귀를. 개벽다귀를 딱 던지면 아. 그럼 버리는 거죠 원래. 뭐 그거 물고 막 늘어진 사이에 딴 거를 딱 처리하는 뭐 이런 건데 예. 통상적으로 정치판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언론 장악하고 있고 하니까 네. 종북 이런 거 던져주면 우 몰려서 종북머리에 나서고 네. 뭐 박지원 보고 무슨 뭐 김정은의 내시 네. 뭐 이렇게 한번 하면 글로 우 몰려서 네. 종북이냐 아니냐 막 싸우고 있으면 그 사이에 이건 싹 묻히고 뭐 그런 작전의 일환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안타깝게도 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요. 이번에 잘 안 먹히는 것 같던데요. 네, 전혀 안 먹히고 있어요. 왜 엉뚱한 소리 하냐 이런 비판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조현아 사건이 더 커지기를 바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청와대가. 근데 뭐 오히려 그렇겠죠. 쌍두마차로 그렇죠. 시국을 더 시끄럽게 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게 그 절대적 지지층이 아주 강고할 때는 네.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절대 지지층들이 지금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예. 소위 콘크리트 지지가 깨지고 있다. 깨지고 있죠. 예. 예, 39% 이하로 떨어져. 한두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이게 지금 딴 얘기로 본질을 호도하고 네. 그다음 혼란을 딴 걸로 야기시켜서 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게 지금 언론을 장악한 권력이 이때까지 했던 상습적인 네. 행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잘 안 통하는 거죠. 네. 앞서 이거 그냥 계속 방치하고 놔두면 무법천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라가 걱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3년 남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무법천지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결국은 이제 그 통제받아야 될 기득권자들이 네. 그 욕망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되겠죠. 예를 들면 재벌 같은 뭐 경제 기득권자들. 네. 지금 전 정말 황당한 게요. 아침에도 하나 써놓게 됐습니다만 그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이게 격차가 크니까 네. 해결해야 되겠다. 그 나온 답이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자. 이게 그러니까요.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버젓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경제적 기득권들이 지금도 너무 과점화되고 또 독점화돼서 심각한데, 네. 저는 경제 기득권 독점이 옛날에 왜 그 나라 망할 때 네. 네. 대토지 겸병이라고 있죠. 그래서 전부 모든 사람이 소장농, 농노로 전락하는. 네. 결국 나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마 그런 것들이 격화될 테고요. 또 예를 들면 이제 폭력적 그 권력을 가지고 행사할 때 예를 들면 네. 검찰, 경찰, 뭐 수사, 정보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이게 합리적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더 심각하게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이런 권력들이 예를 들면 지금은 정치적 편향, 네. 네 편은 유죄, 내 편 무죄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게 이제 좀 더 가면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예를 들면 봐주고 돈 받고 뭐 예를 들면 아주 후진국 수준으로. 네. 부정부패가 만연해지고. 그렇죠. 국가 권력을 활용한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면 나중에 회복 불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만 그러고 땡치면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문화가 갈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간에 다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시스템이 일부 현상, 무너지면, 일부의 현상적인 부분들의 손상이 오면 그건 네. 이제 쉽게 복구가 되는데 네. 이제 근본에 가는 것들이 깨져버리면 네. 사실 복구가 정말로 어렵게 되죠. 안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옛날에 남미국가 잘 살다가 이 군사 독재 정권들 때문에 네. 완전 망가져서 지금도 지금 머지로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재발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런 두려움이 있다. 네. 아, 시장님도 그런 두려움이 계시면 진짜 이건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대학 다니는 아들이 둘인데 네. 걔들 볼 때마다 사실은 답답하고 미안하고 막 그런 마음이죠. 실제로 뭐 내가 너한테 뭘 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런데 다른 사람도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정말 이 가슴 아픈 일들을 가끔씩 겪는데 네. 우리 요 시장실에 초등학교 3학년들이 옵니다. 네.
체험 학습하러 와요. 그럼 제가 있을 때는 사인을 해줘요. 사인을 하면서 이제 그것도 꼼수가 좀 들어있긴 하죠. 네. 근데 그래서 꿈이 뭐냐 꼭 쓰라 그러죠. 근데 그 중에 놀라운 게 가끔씩 있습니다. 네. 꿈이 정규직이에요. 꿈이? 초등학생 3학년이 아이 설마 정규직. 의사 변호사겠지. 아니, 그런 학생들도 많은데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 너무 가슴 정규직. 아파요. 근데 얘가 정규직이 뭔지 알겠습니까? 뭔지 잘 모르는데 엄마 아빠가 맨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애가 머리에 든 게 정규직이 엄청나게 좋은 건가 보다. 나도 정규직 해야지. 이래서 정규직 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정말 회복 불능 상태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그 정말 걱정이에요. 국가가 회복 불능 상태로 가게 된다라는 끔찍한 우려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장윤선의 팟짱. 자, 이 사건도 어마무시한 사건인 것 같아요. 정윤회 문건 파문이라는 게 말이죠. 특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전직 인권 변호사시잖아요. 그 검찰 조사를 받던 최모 경위, 이분이 13일 날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된 건데요. 자, 검찰만 가면 조사받다가 숨지는 사람들이 한둘은 아닙니다. 올해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건의 한가운데 있는 특히 이제 이분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무슨 제안을 암시하고 떠났어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그냥 끝 이런 분위기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이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시는지 우선. 글쎄 그냥 일상적으로 보면 이제 그 본인이 예를 들면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게 정말 전도양양한 강북 네. 경찰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엘리트 사람들이, 경찰.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제 처벌 대상이 돼서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막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는 있는데 그 죽음에 이르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는 네. 네? 책임을 묻는 그런 내용을 써놓고 그렇다고 자세히 쓰지는 못하는 게 아마 가족들이나 이런 것 때문이겠죠. 네. 그런 것들 보면 참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고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뭐 그 유서라고 하는 거 언론에서 슬쩍 이렇게 보기만 했습니다만은 뭐 저는 되게 그림이 그려지던데요. 어떤 식의 그림이 그려져요? 누군가가 압력을 엄청나게 넣었고요. 그거 되게 청와대겠지 뭐. 네. 근데 누군가 압력을 엄청나게 넣었고 그걸 본인이 견뎌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를 견뎌내기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아마 압박을 견뎌내기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유출자다. 뭐 어떤 내용이든 간에 네. 그게 아마 죽음의 거의 제일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 일부 프로파일러들은 이게 그 수사 당국에서 보는 자살과 타살은 좀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그 타살의 흔적이 없어야 자살로 결론을 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서둘러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하던데요. 근데 뭐 유서를 아주 장문으로 여러 개를 써놓은 게 사실이면 네. 자살을 보는 게 맞죠. 타살에 명확한 근거가 없고 네. 유서가 있고 하면 자살로 보는 게 맞는데 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물학적인 의미의 자살 이런 거 말고 이게 사회적 의미로 보면 명백하게 죽임을 당한 거죠. 본인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네. 거예요. 단순히 본인이 잘못한 거 처벌한다고 죽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 사람도 양심이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기엔 너무 억울하고 너무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상 사회적 타살이다. 타살이죠.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이건 문건 파문이 아니고요. 국정문란. 네. 국정문란. 국정문란. 콩가루 파문. 국정문란, 콩가루 파문 이렇게 콩가루 정정하도록 파문.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국정문란, 콩가루 파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 사건을 국정문란, 콩가루 파문으로 명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는 국정문란, 콩가루 파문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찌라시다. 사실이 아니다. 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유출에 대해서만 그 죄악시하고 있고 검찰이 실제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사를 하고 수사 종결 분위기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 보면 특이해요. 찌라시하고 엄청 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김무성 대표시죠? 네. 그분도 찌라시에서 봤다고. 봤다. 찌라시에서 본 거 어떻게 토시도 안 틀리고 외우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네. 그 김무성 이분을 무당. 무당. 김무당이라고 김무당. 제가 이름 붙여드렸는데 응? 너무 잘 맞히는 거예요. 네. 근데 찌라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찌라시하고 친한 모양이에요. 그 사실 접촉하기 좀 어려운 문서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주 보시나 봐. 근데 남 탓하는 거죠. 탓하는 거고 네. 자기들이 써놓고 네. 자기 부하가 썼는데 나름대로 권한에 기초해서 내부적으로 그 절차에 의해서 작성된 네. 문서를 뭐 찌라시 취급하고 그럼 불리한 거 다 찌라시고 네. 유리한 건 정보 보고입니까? 그러니까요. 또 똑같은 거지. 그 찌라시라고 해놓고 또 공공기록물로 수사 의뢰해.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그 변호인은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언론사를 겁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비웃어요. 네. 왜 저래? 좀 이치에 맞게 행동해야지. 그게 저는 이제 이 언론 환경이 그런 착각을 불러왔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뭐 아직도 여전히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말 같다는 소리를 해도요. 언론들이 막 대서특필 해주고 네. 거기에서 누가 말 같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면 말 같지 않다 그러더라 이렇게 보도를 해요.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언론 기능이 그렇게 걸러주는 기능이 있는 건데 네. 이런 말 같은 자의 소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해줘야지 그냥 그렇게 주장했다고. 네. 그리고 누가 봐도 반대하면 반대한다 그러더라고. 한 반은 그쪽이 되는데 거기다 옆에 그 못된 신우들 있잖아요. 네. 종편이라고. 종편. 거기다 막 이렇게 막 맞아요. 대지단서를 막 해버리면 국민들은 그 사실일 가능성이 뭐 높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맛이 들여져 가지고 네. 아무 소리나 속된 말로 마구 씨부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해놓으면 그것이 마치 사실처럼 누군가가 막 해주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구 하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야, 걱정입니다. 진짜 위기의 한국 사회를 그냥 그대로 막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이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그야말로 최종 책임을 지는 권부 핵심에서 네. 벌어진 일들을 그냥 장난도 아니고 뭐 찌라시다 그러고 또 그것 때문에 누구 죽어버리고 그러니까요. 죽으니까 뭐라고 또 어떤 한경이 이상한 소리 해버리고 네. 홍문정 총장이 희한한 소리 했더라고요. 사람 죽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가볍게 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사회가 끔찍한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냥 그 문건 논란으로 촉발이 됐지만 이것이 결국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갔는데 이것을 그냥 찌라시야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책임을 물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여기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한 행사에는 동일한 양방의 책임이 부여되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비선 이런 거는요. 이게 가지는 위험성은 정말 책임지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자기가 책임을 안 지니까. 네. 근데 이거를 문제를 인지하면 고쳐야죠. 근데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거를 왜 바깥에 세게 했냐? 요게 누가 문제라고. 흘렸어? 누가 흘렸어? 그럼 계속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를 운영하시고 이재명 시장님은 성남시를 운영하시잖아요. 성남시 안에 문고리 권력 3인방과 십상시가 있어.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의 동생이 있어요. 네. 여동생이. 자, 붙었어. 권력 암투. 문제가 막 생겼어요. 이렇게 커졌어.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국면을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좀 조언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라고. 근데 상황이 좀 다른 게 네. 우리는 언론이 완전히 다 적대 환경이잖아요. 그러네.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아.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네. 저쪽은 언론 환경이 너무 우호적이라는 게 평소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독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 자체가 없잖아요. 네. 저는 우리 형제가 많은데 형제 청탁 내가 안 들어줬다 원수대포 했고 그러니까요. 여기 비공식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저는 접촉 자체를 안 해버리죠. 위험하니까요. 네.
소위 측근의 이름으로 사고를 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공식적인 비서관이나 이런 직함 부여된 사람들 외에는 제가 그 일 안 맡기죠. 네. 사고 나거든요. 네. 거기서 말 믿지도 않고 또 전에 오는 말을 믿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그렇죠. 검증된 얘기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가진 권한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전해 오는 얘기를 믿기 시작하면 그것도 비공식 라인으로 전해 오는 얘기를 믿기 시작하면 오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결국 그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 박 사람이 대통령은 권력자가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박 대통령은 어떻게 그렇게 다 수첩이고 그런 것만 믿으실까요? 모르죠, 그거야. 기초단체보다 국가 운영은 훨씬 큰 덩어리인데 참 특이한 운영을 하시죠. 그래서 성남시는 뭐 행정 가지고 사고 쳤다는 소문 하나도 안 나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데 성질 더럽다 소문은 나도. 아니 제가 이 방에 와서 제일 인상적인 게 바로 저 CCTV였어요. 제가 딱 오니까 시장님이 첫 마디에 자 CCTV 돌아갑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 방에는 CCTV가 돌아가면서 실시간으로 시장님의 동선이 다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절대 비리 같은 건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